서울가정법원 복도를 스치는 바람은 방금 내 손에 쥐어진 이혼 확인 서류처럼 차갑기 그지없었다. 3년의 결혼 생활, 3년의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무급 가사도우미였던 시간. 이제는 시뻘건 도장 하나와 이혼 확정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뿐이었다. 옆에 서 있는 전남편 박민준의 얼굴에는 인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갈아입을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구겨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마치 어떤 즐거운 자리에서 막 뛰쳐나온 사람 같았다. 이제 끝났지. 서류 다 됐으니까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다. 마치 손해만 본 사업 계약을 함께 끝낸 파트너를 대하는 듯했다. 나는 손안의 서류를 꽉 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한때 내 심장을 다 바쳐 사랑했던 남자. 잘나가던 대기업 커리어를 포기하고 그의 내조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남자. 재산 분할은 법원에서 정한 대로 하고 앞으로 내 새로운 인생 방해할 전화 같은 거 하지 마. 새로운 인생? 나는 비소를 머금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검은색 벤츠가 요란하게 경적을 울렸다. 내려간 차창 너머로 그의 내연녀 최유라가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 칠해진 새빨간 립스틱이 흐린 하늘 아래 유독 눈부셨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섰다. 나와 1초라도 더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듯 걸음이 빨랐다. 그는 길을 건너 원래 내 자리였어야 할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고급 세단은 거칠게 엔진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낯선 사람들 속에 홀로 남겨진 나. 그리고 나의 3년 청춘 위로 뿌옇게 내려앉는 매연만을 남긴 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 오래전에 이미 다 말라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남편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수많은 밤. 전화기 너머로 내연녀와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던 수많은 순간. 시어머니가 아들의 유흥비 청구서를 내 얼굴에 던지며 갚으라고 소리치던 그날부터 나는 무너지고 처절하게 울부짖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가울 정도로 평온했다. 수면 부족으로 앙상해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의 인내, 나의 희생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나의 연약함은 그들이 내 자존심을 짓밟는 무기가 되었다. 좋다. 그들이 깔끔한 끝을 원했다면 나도 깔끔하게 끝내주리라.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원했다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리라.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액정이 켜지며 내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다. 내 새로운 인생 말이지. 상상도 못할 만큼 새로워질 거야.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해질녘에 서늘함을 실어왔다. 나는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무시한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오직 나와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만이 존재했다. 나는 화면을 쓸어 은행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아들 하준이의 생일. 민준이 그의 쾌락 속에서 존재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그 아이. 나는 카드 관리 메뉴를 선택했다. 화면에는 긴 목록이 나타났다. 15장의 가족 카드, 모두 내 이름, 김서연 명의였다. 3년 전 민준의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나를 끌어안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던 날이 생생했다. 서연아, 당신 신용등급이 은행에서 최고잖아. 당신 이름으로 가족카드 몇 장만 만들자. 파트너들 만날 때 쓰기 편하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줘. 우리 가족. 그 두 단어에 나는 눈이 멀어버렸다. 나는 망설임 없이 수많은 서류에 서명했고 그가 소위 사업이라는 것을 구축할 도구를 기꺼이 쥐어주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사업이라는 것이 섹시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끝없는 유흥을 즐기는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망설임 없이 첫 번째 카드. 영구 정지 선택. 정말로 거래를 실행하시겠습니까? 확인. 두 번째 카드. 영구 정지 선택. 확인.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나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사용 가능한 목록에서 카드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15번의 확인 버튼이 단호하게 눌러졌다. 채 1분도 되지 않아 민준이 내 신용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모든 금융의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퇴로란 없었다. 마지막 15번째 카드에 정지 성공 알림이 떴을 때 나는 비로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난 3년간 내 등을 짓누르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 전에 없던 해방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더 이상 현금 인출기도 누군가의 신용 방패도 아니었다. 이제부터 나는 오직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고개를 든 채 걸음을 옮겼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저 벤츠와 배신자 남편과 함께 등 뒤에 남겨두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전화가 격렬하게 울렸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지혜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채말을 꺼내기도 전에 흥분으로 가득 찬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야, 너 내가 지금 코엑스에서 누굴 봤는지 알면 기절할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내 전남편 그 자식, 그 여자랑 에끌라 주얼리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 거만한 꼴을 보니 내가 다 열불이 터져.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알아. 나도 지금 거기로 가는 길이야. 거길 간다고? 뭐하러?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려고? 서연아, 돌아와. 그런 짓 하지 마.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 나를 상처 입히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웠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계속 걸었다. 아니야, 지혜야. 이번엔 피해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가는 거야. 관객? 무슨 관객? 아주 재미있는 연극의 관객. 내가 직접 연출한 연극인데 같이 볼래?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다. 내가 한 말을 소화하려는 듯했다. 그러다 그녀가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 내 친구 드디어 반격에 나서는구나. 알았어. 코엑스 정문에서 기다려. 당장 갈게. 오늘 그 불륜 남녀에게 예의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자고. 전화를 끊자마지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 모든 관심은 곧 시작될 연극에 쏠려 있었다. 질투하거나 울거나 매달리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짓은 지난 3년간 충분히 했다. 이제 나는 그저 허영심에 가득 찬 한 남자가 내 고통 위에 거짓으로 쌓아올린 행복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싶을 뿐이었다. 쇼핑몰에 도착하니 지혜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손을 꽉 잡았다. 너 진짜 괜찮은 거지? 너무 침착해 보이니까 오히려 무서워. 나 지금 아주 괜찮아. 가자. 하이라이트 놓치겠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안으로 들어갔다. 쇼핑몰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구차한 삶과는 완전히 달랐다. 감미로운 음악, 따뜻한 조명, 비싼 향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내 결혼 생활처럼 화려하고 또 거짓되었다. 지혜가 앞을 가리켰다. 저기다. 에끌라 주얼리. 저쪽 코너. 멀리서도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진열장 앞에서 유라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이었다. 이 화려한 공간 속 선남선녀 커플. 나와 지혜는 쇼핑하는 척하며 맞은편 패션 매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들키지 않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저것 좀 봐. 지혜가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여자는 아주 물뱀처럼 흐느적거리네. 염치도 없어. 나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대신 무서울 정도의 냉정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연극의 벨벳 커튼이 올라갈 순간을, 그리고 그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에끌라는 독점 디자인 주얼리로 유명한 곳으로 부유층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투명한 유리문이 열리자
민준과 유라는 고급스러운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의 환대를 받았다. 그들은 가장 비싼 제품들이 진열된 VIP 섹션으로 바로 안내되었다. 나와 지혜는 두꺼운 유리창 너머에서 안의 모든 상황을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지켜보았다. 유라는 매우 안목 있는 척 행동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들을 훑어보더니 검은 벨벳 받침대 위에 놓인 목걸이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하나의 걸작이었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의 펜던트는 푸른빛 다이아몬드였고 그 주위를 수많은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감싸고 있었다. 매장 조명이 비치자 매혹적이고 찬란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유라가 목걸이를 가리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민주는 그녀의 손끝을 따라보고는 아주 거만한 태도로 직원에게 물었다. 이 목걸이 얼마죠? 직원이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다. 네, 고객님. 저희 대양의 꿈 컬렉션 최신 디자인입니다. 전 세계 한정판이고요. 메인스톤은 15캐럿 천연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목걸이 가격은 20억 원입니다. 20억. 옆에 있던 지혜가 숨을 들이켰다. 저놈 미쳤나? 저 돈이 어디서 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목이 메어왔다. 20억. 문득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떠올랐다. 그날 작은 금은방을 지나다 작은 돌이 밝힌 은목걸이를 가리켰다. 가격은 고작 50만 원. 나는 민준에게 그게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손사래를 쳤다. 그런 걸 뭐하러 사? 비현실적인 낭비야. 그 돈으로 애한테나 더 신경 쓰자. 비현실적인 낭비. 그런데 지금 그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돌아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네가 마음에 든다면 얼마든 상관없어. 이걸로 포장해주세요. 민준의 말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과거의 고통이 날카롭고 잔인하게 밀려왔다. 나는 그의 절약이 가족을 위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오직 나에게만 인색했던 것이다. 유라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민준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뺨에 소리나게 입을 맞췄다. 직원은 재빨리 목걸이를 꺼내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에 담았다. 그녀는 카드 단말기를 민준 앞에 가져다 놓으며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민준은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서 반짝이는 블랙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된 15장의 카드 중 하나였다. 그가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다. 그 순간 나는 내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음을 알았다. 에클라의 호화로운 공간 전체가 숨을 죽인 듯했다. 나는 숨을 참은 채 직원의 손에 들린 작은 단말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옆에 있던 지혜도 긴장한 듯 두 손을 꽉 쥐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단호하게 긁었다. 삐, 삐, 삐. 단말기에서 긴 신호음이 울리더니 잠잠해졌다. 화면에는 민준이 기대했던 영수증 대신 붉은색 글씨가 나타났다. 거래 거절. 직원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통신 오류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결과는 같았다. 고객님, 이 카드는 사용이 안 되네요. 다른 카드로 해보시겠어요? 민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약간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단말기가 고장 났나 보네요. 제 카드는 플래티넘 등급인데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러고는 다른 블랙카드를 꺼냈다. 역시 내 이름으로 된 15개의 사업도구 중 하나였다. 이 카드로 해보세요. 직원은 다시 시도했다. 이번 결과는 더 나빴다. 단말기는 짧게 삑 소리를 내더니 유효하지 않은 카드라는 문구를 띄웠다. 민준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처음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유라도 웃음을 멈췄다. 그녀는 민준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 자기, 카드에 정말 문제없는 거 맞아? 그럼 문제없어. 민준은 식은땀이 맺힌 이마를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마 주말이라 은행 시스템에 오류가 있나 봐. 다른 카드로 바꿔볼게. 그는 지갑을 통째로 꺼내 유리 진열대 위에 모든 카드를 쏟아부었다. 5장.
10장, 15장의 신용카드가 마치 패배한 도박판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이걸로 다 해보세요. 직원은 끈기 있게 하나씩 시도했지만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삑, 거래 거절. 삑, 유효하지 않은 카드. 삑, 카드 발급사에 문의 바랍니다. 삑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치 민준의 뺨을 때리는 소리 같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매장 안의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도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VIP 섹션을 가리키며 수군거렸다. 민주는 당황하며 떨리는 손으로 카드들을 긁어모았다. 그는 더듬거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한도가 많이 남았는데. 유라는 인내심을 모두 잃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박민준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아니면 말아요. 여기서 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아니야, 유라야. 민준이 황급히 그녀를 진정시켰다.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내가 은행에 전화해 볼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번호를 계속 잘못 눌렀다.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보다는 허수음이 나왔다. 돈과 체면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쌓아 올린 남자는 그것들을 1차 구걸하는 사람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바로 그때 매장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하던 직원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고객님, 방금 시스템에 긴급공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긴급공지요? 민준이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무슨 공지인데요?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직원에게 쏠렸다. 그녀는 약간 망설이며 동정과 난처함이 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보았다. 네, 약 1시간 전에 은행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된 공지인데요. 주카드 소유주이신 김서연 님 명의의 가족카드 15장 모두가 주카드 소유주에 의해 영구 정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직원의 말은 고요한 공간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주카드 소유주, 김서연.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얘졌고 두 눈은 직원을 향해 깜빡임도 없이 고정되었다. 마치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짝, 날카롭고 잔인한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유라가 휘두른 손이 민준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쳤다. 너무나 강한 충격에 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창백한 피부 위로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떠올랐다. 모두가 경악했다. 민준은 한쪽 뺨을 감싸쥔 채 여전히 멍한 눈으로 유라를 괴물 보듯 쳐다봤다. 너 뭐 하는 거야? 유라는 더 이상 요염하고 애교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두 눈은 이글거리며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고 소리쳤다. 이 사기꾼 같은 자식. 그녀의 비명은 보석가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날카롭고 분노에 가득 찬 외침이었다. 돈도 없으면서 허세는 나를 여기 데려와서 사람들 웃음거리로 만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갖고 노는 바보인 줄 아냐고.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민준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명품 핸드백을 집어들고 획 돌아서서 분노에 찬 걸음으로 가게를 나섰다. 수십 쌍의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초리 속에서 굴욕의 한가운데에 민준을 홀로 남겨둔 채 그는 동상처럼 굳어 있었다. 한 손은 여전히 뺨을 감싸고 다른 한 손은 힘없이 늘어뜨린 채 유리 진열대 위에 흩어진 신용카드들은 그의 처참한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지혜가 내 팔을 툭 쳤다. 가자. 재미있는 연극은 끝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통쾌함은 사라지고 이상한 공허함만 남았다. 내가 이겼지만 웃음 없는 승리였다. 나와 지혜는 조용히 돌아서서 쇼핑몰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에클라 매장 앞을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민준을 보았다.
고독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벨벳 커튼은 내려왔고 그의 역할은 끝났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결말이었다. 나와 지혜는 쇼핑몰의 소음을 피해 작은 골목에 있는 조용한 카페를 찾았다.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기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내 마음을 차츰 진정시켰다. 지혜는 주스를, 나는 따뜻한 생강차를 시켰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퍼지며 법원에서부터 느꼈던 마음의 냉기를 녹여주었다. 오늘 진짜 축하할 날이다. 지혜가 신나게 주스를 저으며 말했다. 그 여자한테 차일 때 걔 얼굴 봤어? 아주 똥 씹은 표정이더라. 진짜 통쾌했어. 그녀는 민준의 비참함, 유라의 따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듣기만 했다. 처음의 통쾌함은 지나갔다. 이제 마음속에는 이상할 정도의 평온함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근데 말이야, 지혜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이제 어떡할 거야? 집에 혼자 가도 괜찮겠어? 응, 괜찮아. 그 아파트 사실 내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더 조용하겠지. 하준이는 내일 친정 가서 데려올 거야. 이제부터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해야지. 그래, 그래야지.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너처럼 예쁘고 능력 있는 애가 그 배신자 같은 놈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서 그놈 속을 뒤집어 놔야 해. 우리는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느꼈다. 거의 1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문득 내 스마트폰을 떠올렸다. 쇼핑몰을 나온 후 온전한 평화를 위해 전원을 꺼두었던 것이다. 이제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릴 시간이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자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나와 지혜는 동시에 경악했다. 부팅이 끝나자마자 쉴 새 없이 알림이 쏟아져 들어와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서 격렬하게 진동했다. 부재중 전화, 메시지 알림, 모든 알림은 단 하나의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다. 내 연락처에 정중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이름으로 저장된 어머님, 그리고 그 옆에 표시된 숫자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님, 부재중 전화 99통. 지혜는 입을 떡 벌리고 더듬거렸다. 세상에, 서연아, 내 전 시어머니잖아. 무슨 빛 독촉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했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에클라에서의 연극보다 훨씬 더 큰일이 터졌다는 직감이 왔다. 내 손이 약간 떨렸다. 메시지함을 열자 수십 개의 음성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다. 모두 공황 상태에 빠진 다급한 내용이었다. 전화 좀 받아라, 서연아.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우리 집안 다 죽일 셈이냐? 전화 안 받으면 죽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그녀가 이토록 겁에 질린 걸까? 내가 카드를 정지한 행동이 나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너 다시 전화해 보려고? 지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아니면 그냥 냅둬. 자기 귀한 아들 망신당해서 화가 나서 저러는 거겠지? 신경 쓰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야, 지혜야. 내가 시어머니 성격을 알아. 민준이 망신당한 것 때문이라면 나한테 욕 한바탕 하고 말았을 거야.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질 리가 없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난 그걸 알아내야 해. 나는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킨 뒤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벨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런 인사도 서론도 없이 분노와 공포에 잠겨 쉰 목소리에 비명이 카페의 정적을 찢었다. 너 김서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비명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귀에서 멀리 떼었다. 맞은편에 앉은 지혜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시어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전보다 더 거칠었다. 너 우리 집안 다 죽이려고 작정했지?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셈이냐고.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안을 죽인다. 길바닥에 나앉는다. 유라의 쇼핑 비용 몇 천만 원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신용카드를 정지했을 뿐이에요. 그건 제 재산이잖아요. 내 재산? 그녀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냈다. 그게 단순히 쇼핑 비용이라고 생각해? 이 멍청한 거사. 네가 다 망쳤어. 전부 내 탓이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저도 알죠. 나도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너 당장 카드 풀어. 당장. 그녀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명령했다.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못 풀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제 카드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고요. 저한테 명령하실 권리 없으세요. 너.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고 무겁게 들려왔다.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나의 강경한 태도가 그녀의 공포를 극에 달하게 한 듯했다. 좋아. 너 거기서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혜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나도 몰라. 하지만 내가 실수로 거대한 말벌집을 건드린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를 찾아올 것이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무서우리만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집 안 곳곳에서 민준의 모습과 방금 깨져버린 결혼 생활의 흔적이 떠올랐다. 나는 모든 불을 켜고 외로움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집안의 정적은 오후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비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그녀는 내가 자기 가족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을까? 수천 개의 풀리지 않는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나는 지쳐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바로 그때였다. 쿵쿵쿵. 다급하고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군지 알 것 같았다. 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문구멍으로 내다보지 않았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문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한 사람이 안으로 달려들며 나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내가 알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여인은 더 이상 화려하고 도도하며 나를 반쪽 눈으로 쳐다보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몇 가닥이 땀에 젖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홈웨어는 구겨지고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붉었으며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그녀는 초췌하고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입술은 떨렸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팔짱을 끼고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동안 처음으로 우리 사이의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입을 열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였다. 나의 평온함은 그녀의 공황 상태에 기름을 부은 듯했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너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냐?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놨어 알아? 모르겠는데요. 우선 들어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웃들이 보면 좋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상한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쉬움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전부 다 잃게 생겼어.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휙 돌아서서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서연아, 내가 빌게. 제발 이 집안 좀 살려줘. 우리 민준이 좀 살려줘. 그리고 내 눈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그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나는 경악하며 달려가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아 꿇지 못하게 막았다. 아무리 그녀를 증오해도 이 광경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거의 닿을 뻔했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서연아, 내가 제발 부탁할게. 민준이 카드 다시 풀어줘. 너만이 걔랑 이 집안을 살릴 수 있어. 내가 빌게? 응?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거의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마침내 그녀는 내 손의 의지에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몸에 힘이 풀려 소파에 기대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끊겼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내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같았다. 그 카드, 15장. 그건 그냥 생활비나 쇼핑 비용이 아니었어. 얘야, 그녀가 흐느꼈다. 그건 회사 전체의 생명줄이었다고? 나는 얼어붙었다. 회사요? 지난 몇 년간 민준이 회사가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경영이 아주 어려웠어. 운영 자금을 유지하려고 사방에서 돈을 빌려야 했다고.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았다. 걔가 그 15개 신용카드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 이 은행빚 갚을 날짜가 되면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빚을 갚고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15개 카드 한도를 다 합치면 엄청나거든. 그렇게 매달 돌려막으면서 회사가 망하지 않게 버티고 있었던 거야. 카드 돌려막기. 위험하고 불법적인 단기 금융수단.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민준이 그렇게 많은 카드를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내 명의여야만 했는지, 내 신용등급이 좋아서 은행이 그만큼 높은 한도를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자신의 위험천만한 금융도박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이번 주가 시어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걔가 아주 큰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이야. 이미 다 계산해 놨었지. 늘 그랬던 것처럼 카드 돈으로 갚으려고. 그런데 지금 네가 카드를 다 막아버려서 돈을 뺄 수가 없어. 내일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바로 압류 들어오고 회사는 파산하고 우리 식구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고. 얘야.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벌거벗은 끔찍한 진실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는 겉모습, 민준과 그의 가족이 누리던 호화로운 삶은 모두 사기 도박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가벼운 바람에도 무너질 수 있는 종이집. 그리고 나는 카드를 정지하는 행동으로 우연히 그 바람이 되어버렸다. 순간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이어 끔찍한 분노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들은 나를 속였다. 그들은 민준의 아내인 나를 불법적인 사업 계획의 도구, 졸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만약 일이 터졌다면 그 카드들 위에 적힌 이름은 나였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도 민준은 태연하게 내연녀를 데리고 쇼핑을 하며 목걸이 하나에 20억 원을 긁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기심, 거짓, 그리고 잔인함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나는 내 앞에서 비참하게 울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상상도 못한 행동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권위적이고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시어머니가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리려 하고 있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본능적으로 나는 달려가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막았다. 그녀를 증오하고 경멸할 수는 있어도 어른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광경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고 육중한 몸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무릎이 타일에 부딪히며 쿵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나를 보며 흐느낌에 섞여 부서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보상해 줄게. 이 집을 팔아서라도 다 줄게. 제발, 제발 나를 고소하지만 말아다오. 우리 민준이 감옥 가게만 하지 말아줘. 걔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도 못 살아, 얘야. 그녀는 말하며 머리를 바닥에 박으려 했다. 나는 질겁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짓눌리는 듯했다. 이 연극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찼다. 눈물, 애절한 애원,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역겨울 정도로 가짜였다. 그녀는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후회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안타까워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그녀의 귀한 아들이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울고 있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은행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울고 있었다. 어머님,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우선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 안 일어나. 내가 여기서 죽는 꼴을 보고 싶으면 계속 무릎 꿇게 놔둬. 그녀는 어린애처럼 떼를 쓰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내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혐오감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내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만약 오늘 내가 마음이 약해진다면 내일 모든 일이 해결된 후에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나를 대하지 않을까? 다시 나를 돈 나오는 젖소 취급하지 않을까? 답은 그렇다였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3년 전의 순진한 김서연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3년간 며느리로 살며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끓어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물기 어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좋아요. 정 그렇게 무릎 꿇고 싶으시면 계속 그러고 계세요.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얼어붙었다. 울음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그녀는 고개를 획 들어 나를 보았다.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 그녀의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물 한 잔을 따랐다. 그녀가 무릎 꿇고 있는 곳 바로 옆 작은 테이블에 잔을 놓았다. 많이 우시면 목마를 테니 물 드시고 힘내서 계속 우세요. 나의 행동과 말은 시어머니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더듬거렸다. 너 지금 뭐라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어머님은 이렇게 무릎 꿇고 몇 마디 우는 소리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도 예전처럼 속기 쉬운 멍청한 며느리인 줄 아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위선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어머님이랑 박민준 씨가 달콤한 말로 저를 속여서 이 카드들 만들게 했을 때 제가 짊어져야 할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박민준 씨가 제 피땀 어린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릴 때 제 상처에 대해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그 여자를 위해 20억 원을 쓰려고 했을 때 저와 어머님 손주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셨나요? 내 질문 하나하나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조금씩 더 숙였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한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사과요?
나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잖아요.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법이 두렵고 감옥이 두렵고 애써 쌓아올린 부자의 가면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도록. 어머님, 정이요? 그 정은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 먼저 내다버렸어요. 이제 와서 저한테 정을 얘기하다니 웃기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똑바로 섰다.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었다. 저 피곤해요. 이만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떨면서 일어섰다. 원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연극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증오,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의 휘청거리는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문을 세게 닫고 문에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그제야 두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시어머니가 실패하고 돌아간 후 다음 타자는 분명 민준일 거라고 생각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약 30분 후 내 전화가 울렸다. 그의 번호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연, 너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분노의 찬고함이 터져 나왔다. 귀가 아플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나는 침착하게 전화를 조금 멀리 뗐다.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것을 되찾는 것뿐이에요. 내 것? 그가 미친 듯이 비웃었다. 너 때문에 내 회사가 망하게 생긴 거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 나은 게 생긴 거 아냐고. 너도 적당히 악랄해야지? 그 터무니없는 비난에 헛웃음만 나왔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내 돈으로 바람 피울 때 내 생각은 했어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이용할 때 자신이 악랄하다고 생각했나요? 자업자득이에요. 당신과 당신 가족이 자초한 일이라고요? 나를 탓하지 마세요. 너 말 다 했어? 그는 내 말에 전곡을 찔린 듯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내가 경고하는데 당장 카드 풀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나는 도전적으로 되물었다. 나를 때리기라도 하게요? 아니면 당신 아들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요? 내 말은 그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었다. 수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들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비록 최악의 남편, 무능한 아들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마 약간의 부성애가 남아있을 터였다. 박민준 씨,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속에 냉기는 변하지 않았다. 기억해둬요. 당신은 내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아들은 필요할 거예요. 하준이는 내 아들이지만 당신 집안의 핏줄이기도 해요. 당신이 소란을 피울수록 그 카드들은 절대 다시 열릴 일 없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 알아서 판단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와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너, 좋아.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두고 봐.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까맣게 변한 화면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하준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다. 아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준아, 미안해. 엄마는 이제 정말 강해져야 해. 심지어 잔인해져야 할지도 몰라. 전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넓은 침실은 이제 낯설고 차가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들은 나를 악독하다고,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했다. 내가 정말 악독한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자 3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친정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던 날이 기억났다. 나는 민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전화했다. 그때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또 돈이야? 당신 집은 및 빠진 독이야? 나 돈 없어. 회사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친구와 친척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틀 후 지혜가 우연히 찍었다며 보내준 사진 속에서 민주는 유라의 손목에 명품 시계를 채워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 그 시계는 1,000만 원이 넘었다. 아버지의 첫 제삿날이 기억났다. 온 가족이 시골에 모였지만 나만 가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민준이네 회사 중요한 손님 오신다. 너는 집에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놔. 시댁일이 더 중요하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네가 간다고 살아 돌아오시니? 나는 바보처럼 그 말을 따랐다. 이틀 내내 부엌에서 진수성찬을 준비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얘가 우리 집이라는 아줌마예요. 음식 솜씨가 제법 괜찮답니다. 아들 하준이가 고열로 경기를 일으키던 추운 겨울밤이 기억났다. 나는 혼자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에게 전화했지만 통화 중이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그는 술과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그는 나와 아들을 보며 차갑게 한마디 툭 던졌다. 뭘 그렇게 유난이야? 애들 열나는 건 흔한 일인데 당신은 꼭 일을 크게 만들어.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약함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굳어버린 고통의 눈물이었다. 나는 너무 많이 희생했고 너무 많이 참았다. 나는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무시, 그리고 배신으로 보답했다. 나는 악독하지 않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 그 집에서 낭비해버린 내 청춘을 위해 공정함을 되찾고 있을 뿐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강해져야 했다. 이 싸움은 아직 길고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다. 내 아들이 그런 거짓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다. 절대로. 그 후 며칠간은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다. 민준에게서도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그들이 다른 계획, 나의 다른 약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약점은 아들 하준이라는 것도 역시나 퇴근 후 유치원에 아들을 데리러 가려던 그날 오후 하준이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혹시 지금 학교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준이 아버님이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하준이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럴 줄 알았다. 아들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는 속셈이었다. 선생님, 아이 좀 잠시만 데리고 계셔주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와 오토바이 퀵을 타고 아들의 유치원으로 향했다. 분노와 걱정이 뒤섞였다. 그가 아이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까봐,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까봐 두려웠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민준이 유치원 마당에서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주변에는 다른 학부모와 아이들이 많았다. 그는 하준이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아주 큰 원격 조종 로봇을 아이 눈앞에 보여주고 있었다. 하준아, 착하지? 아빠랑 집에 가자. 아빠가 더 멋진 장난감 많이 사줄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하준이 보고 싶어 하셔. 이제 겨우 5살인 내 아들 하준이는 로봇을 보고 눈을 반짝였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입술을 꾹 다물고 뒷걸음질 치며 가방끈을 꽉 쥐었다. 저는 엄마 기다릴래요. 엄마는 바쁘셔. 아빠가 먼저 데려다 줄게. 엄마는 저녁에 오실 거야. 민주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동그란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눌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는 내 온몸을 얼어붙게 했고 아마 민준의 심장도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아빠, 엄마가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다고 했는데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 엄마 울리지 마세요. 저는 엄마 우는 거 싫어요. 유치원 마당 전체가 순간 정지했다. 민주는 얼어붙었고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로봇이 바닥에 떨어지며 쿵 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다. 그는 당혹감, 고통,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5살 아이의 순수함이 비수보다 더 날카로운 진실을 찔렀다. 바로 그때 내가 다가갔다. 하준아, 엄마? 아이는 나를 보자 울상이던 얼굴이 환해졌다. 달려와 내 다리를 꽉 끌어안았다. 마치 가장 든든한 피난처를 찾은 것처럼 나는 몸을 숙여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엄마, 저 아빠 로봇 안 받을래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는 아들의 머리에 입을 맞췄다. 목이 메었다.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우리 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아들을 안고 돌아섰다. 내 아들이 더 이상 이런 연극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민주는 여전히 유치원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고독하고 비참해 보였다. 유치원에서의 실패는 민준과 시어머니를 좌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만들었다. 아이를 감정으로 유혹할 수 없다면 감정과 물질을 동시에 동원해 나를 직접 공격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다음 날 저녁, 나와 아들이 막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하준이는 친구가 놀러 온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갔다. 누구세요? 나는 아이를 말리고 문 앞에 인터폰 화면을 보았다. 심장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다. 민준과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들 옆에는 크고 작은 선물 꾸러미, 번쩍이는 새 자전거, 수입 분유 한 상자, 비싼 아동복 몇 벌이 놓여 있었다. 싸우러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손주를 보러 온 가족처럼 보였다. 이것 또한 또 다른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차갑게 말했다. 두 분,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밖에 있던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듯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무서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나다. 나랑의 아빠가 그냥 우리 손주 보러 왔어. 하준이가 자전거 좋아한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하나 사왔다. 잠깐만 문 열어서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준이는 할머니 목소리와 자전거 소리를 듣고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눈이 초롱초롱했다. 엄마, 할머니가 저 자전거 사주신 거예요?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내 아이의 순수함을 무기로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수화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단호하게 말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 아들은 부족한 것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분유, 옷 모두 제가 사줄 수 있어요. 두 분 이만 돌아가세요. 제 아들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서연,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민준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화가 난 듯했다. 어쨌든 우리는 하준이 할머니, 할아버지고 나는 애 아빠야. 당신이 우리가 애 만나는 걸 막을 권리는 없어. 권리요?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아들이 고열로 아픈데도 내연녀랑 놀아나느라 병원에 내팽개쳤을 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기억이나 했나요? 어머님이 저를 하녀보다 못하게 대하셨을 때 할머니로서의 권리를 기억하셨냐고요? 두 분 다 저한테 권리 운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차갑게 덧붙였다. 아직 법원 판결도 안 났어요.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비원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CCTV에 녹화되어 두 분이 저희 모자의 삶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될 거고요. 수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숨막히는 침묵 끝에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가자, 아들아. 나는 화면으로 그들이 조용히 선물들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가족의 연극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나는 주저앉아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왜 울어요?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다.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우리 들어가서 장난감 놀이할까? 아들이 내 눈물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나는 너무나 지쳐 있었다. 두 번의 감성팔이 연극이 모두 실패한 후 나는 전시댁이 잠시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들에게는 아직 마지막 히든카드가 남아 있었다. 내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히든카드, 바로 최유라였다. 다음 날 점심, 사무실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원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지만 어쩐지 그날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는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약간 교태가 섞여 있었지만 애써 부드럽고 가련한 척하고 있었다. 나는 단번에 유라라는 것을 알아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한테 무슨 볼일이죠? 내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언니, 끊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저 언니 도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나를 돕는다고? 나는 비웃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도와? 내 가정을 파탄낸 제3자 자격으로? 아니에요, 언니. 유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급하게 변명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박민중 그놈한테 속았다고요. 저한테는 언니랑 별거한 지 오래됐고 법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온갖 약속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 돈도 없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사기꾼이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언니. 나는 그녀가 연기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다. 이 연극은 정말 완벽했다. 나쁜 남자에게 감정과 돈을 사기당한 순진한 여자. 이제 걔 돈 떨어지니까 저한테 계속 와서 괴롭혀요. 미치겠어요. 우리 둘 다 여자고 그놈한테 속았잖아요. 우리 힘을 합치는 건 어때요? 언니? 힘을 합치자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뭘? 그놈한테서 거액의 위자료를 뜯어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둘의 청춘을 보상받는 셈치고요. 제가 알기로 개 시골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둘이 힘 합쳐서 그거 팔게 만들어서 반반 나누는 거 어때요? 언니? 이쯤 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크고 통쾌하며 비웃음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유라는 어리둥절한 듯했다. 언니, 왜 웃으세요? 당신이 웃겨서요. 나는 웃음을 멈추고 날카롭게 말했다. 내가 당신의 그 삼류 연극에 속을 만큼 바보인 줄 알아요? 당신은 박민준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그의 돈을 사랑했지. 그에게 돈이 있을 땐 딱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더니 이제 그가 파산하니까 남은 것까지 뜯어내려고? 당신은 정말 피 빨아먹는 거머리나 다름없어. 언니, 그게 무슨... 그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와 당신은 절대 우리가 될 수 없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안 그러면 이 통화 녹음 파일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서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파렴치해질 수 있다니. 그 가족은 시어머니부터 전남편 그리고 내연녀까지 모두 내 시체를 뜯어먹으려는 독수리 떼였다. 극심한 피로와 환멸이 나를 덮쳤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이 진흙탕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유라와의 통화 후 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려 드는 것 같았다. 외롭고 막막했다. 그날 밤 지혜에게 지친 목소리로 전화했다. 지혜야, 나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다 포기할까 봐.
이 집도 재산도 다 줘버리고 그냥 하준이 데리고 떠날까? 수화기 너머의 지혜는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하준이는 생각해봤어? 네가 포기하는 건 스스로 패배자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리면 너랑 하준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 건데? 내 아들이 나중에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 지혜의 말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랬다. 나는 무너져도 되지만 내 아들은 안 된다. 나의 나약함 때문에 아들이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었다. 강해져야 해.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해. 그들 없이 네가 수백, 수천 배는 더 잘 산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그게 가장 달콤한 복수야. 지혜와의 대화는 내 안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녀가 옳았다. 그들의 계략에 반응하며 앉아있기보다 나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켜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찾는 것이었다. 바로 내 이력서였다. 민준과 결혼하기 위해 퇴사를 결심한 날 이후로 거의 6년 동안 하드드라이브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력서 파일을 열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김서연, 25세. 마케팅 전공 우수 졸업. 대형 광고 기획사 3년 경력. 이게 국어 능통. 그 글자들을 보자니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한때 이렇게 자신감과 포부가 넘치는 여자였다. 하지만 3년의 결혼 생활은 모든 것을 갉아먹고 나를 부엌과 기저귀밖에 모르는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나는 밤새 이력서를 업데이트했다. 집에 있는 동안 배웠던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하고 잊고 있던 전공 지식들을 다시 공부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익숙한 감각과 열정이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입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거울 속 여인은 더 이상 지치고 초췌하지 않았다. 대신 단호하고 생기 넘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나, 둘, 10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요즘 취업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일을 쉬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틀 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서연님. A 광고 기획사 인사팀입니다. 저희가 이력서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얼어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있었다. 나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이 정말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면접 제의는 내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었고, 덕분에 골치 아픈 일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자료를 다시 읽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비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마치 열정 넘치던 젊은 날의 나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려는 나무를 바람이 흔든다고 했던가. 면접을 바로 앞둔 날,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려 애쓰던 내게 지혜가 스크린샷 한 장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왔다. 네 전 남편 또 미친 짓 한다. 사진을 열어보았다. 수십만 명의 회원이 있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의 게시물이었다. 글쓴이는 다름 아닌 민준이었다. 그는 아주 길고 억울하며 가련한 말투로 글을 썼다. 에클라 주얼리 매장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에 대해 늘어놓았다. 그는 카드가 정지된 사실은 쏙 빼놓고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아갔다. 대기업 브랜드의 일처리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러 갔는데 직원들의 태도가 손님을 무시하는 듯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계속 오류가 났고 수십 장의 카드를 시도해도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를 불러달라고 하니 회피하더군요. 저는 매장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술적 오류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분명히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헛웃음이 나왔지만 다음 내용이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우연히 전처가 그곳에 있는 것을 봤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멀리서 저를 보며 아주 통쾌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혼했는데 아마 그녀가 앙심을 품고 매장 직원과 짜고 새로운 여자친구 앞에서 저를 망신주려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졸하고 악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악의적으로 조작된 글은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를 믿은 일부 사람들은 에끌라와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혼했으면 곱게 끝내지 왜 이렇게 유치하게 복수하냐? 에끌라 같은 대기업이 일처리를 저렇게 한다고? 불매운동 해야겠네. 하지만 더 이성적인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뭔가 주작 냄새가 나는데? 전처가 짜고 했다는 증거는 있음? 나는 게시물을 보며 분노로 손을 떨었다. 그는 나를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다른 사람의 사업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다. 그의 비열함은 끝이 없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다. 어떡할 거야? 내가 들어가서 댓글로 사실을 다 밝힐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평정을 되찾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맞서 싸울수록 그의 의도대로 되는 거야. 그냥 저렇게 연기하게 냅둬. 거짓말은 또 다른 수천 개의 거짓말로 덮어야 하는 법이야.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거야. 나는 이 여론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의는 거짓말쟁이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소셜미디어의 힘을 그리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민준의 게시물은 조작된 여론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커뮤니티의 핫한 주제가 되었다. 에끌라 주얼리의 신뢰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나는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야 이 사태가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정의는 때로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날 저녁 민준의 게시물 바로 아래에 장문의 댓글이 하나 달렸다.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은 박수진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환하게 웃는 한 여성이었다.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날 에끌라에서 민준과 유라를 응대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다. 그녀의 글은 매우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단호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박민준 고객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박민준 고객님을 직접 응대했던 직원 박수진입니다. 고객님의 글을 읽고 제 자신과 제가 일하는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입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만만하게 20억 원짜리 목걸이를 요구한 것부터 그가 15장의 신용카드를 꺼냈지만 단 한 장도 결제되지 않았던 상황까지 모든 일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단말기 오류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박민준 고객님께서 떠나신 직후 저희는 다른 고객님을 응대했고 그분은 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하셨습니다. 문제는 저희 단말기가 아니라 고객님의 카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고객님의 카드가 결제되지 않은 이유는 은행 시스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가족 카드가 주카드 소유주이신 김서연님에 의해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부 시스템 정보이지만 고객님께서 저희를 터무니없이 모함하셨기에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거래 실패 코드까지 올려서 대조해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희는 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누구와도 결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고객님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저희 경영진은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으며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협력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씨의 댓글은 원자폭탄과도 같았다. 커뮤니티의 여론은 즉시 180도 뒤집혔다. 조금 전까지 나와 에끌라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대신 수천 개의 분노에 찬 댓글이 민준을 향해 쏟아졌다. 그녀의 댓글은 순식간에 커뮤니티를 넘어 다른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전처에게 카드 정지당한 허세남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나는 댓글들을 읽으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수진 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나를 위해 용감하게 진실을 말해주었다. 한번 불붙은 여론의 폭풍은 막을 수 없었다. 나를 비방하기 위한 민준의 게시물은 이제 사회 전체가 그에게 돌을 던지는 관역이 되어버렸다.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민준을 가만두지 않았다. 그의 개인 SNS에 몰려가 수천 개의 비난과 조롱 댓글을 남겼다. 성공한 사업가라면서 전처 카드를 쓴다고? 창피한 줄 아세요? 내연녀한테 그 자리에서 차여서 분풀이하러 온 거 맞지? 남자라는 게 찌질하게 바람 피우고 전처한테 빌부터 살고 이젠 모함까지? 할 말이 없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티즌 수사대는 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다른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한 전 사업 파트너는 민준이 사기를 치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의 회사에서 일했던 몇몇 전 직원들은 임금 체불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성공한 젊은 사업가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사기꾼, 허세남, 그리고 무책임한 인간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엄청난 압박의 민준은 서둘러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은 캡처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에클라 측의 대응은 매우 전문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식 팬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렸다. 그들은 회사의 명예를 용감하게 지켜준 직원 박수진 씨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민준 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집에서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의 어리석은 행동이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 그는 여론을 이용해 나를 공격하려 했지만 결국 그 여론에 의해 침몰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다. 나는 컴퓨터를 껐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대중의 정의일지라도 마침내 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 온 뒤에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다. 이제 내 인생에는 맑은 날만 가득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쥐들이 가장 먼저 탈출한다. 이 이야기에서 유라는 가장 영리한 쥐였다. 여론의 폭풍이 민준을 덮친 후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SNS를 닫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동시에 박민준이라는 이름에 침몰하는 배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기 위함이었다. 나는 다시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또다시 나는 틀렸다.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후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온라인을 달구고 있을 때 유라가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전히 다른 모르는 번호로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련한 척하지 않았다. 대신 뻔뻔함과 저기가 가득했다. 이제 만족해요? 언니가 그 사람을 완전히 망쳐놨다고요.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제 기분 좋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녀가 또 무슨 연극을 할지 궁금했다. 똑똑히 들어요. 그녀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도 이 일의 피해자예요. 나도 사기꾼한테 몇 달이나 청춘을 낭비했다고. 언니는 그 사람의 전처니까 책임이 있어요. 책임?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서 가져간 것들을 돌려받게 해줘야죠. 유라가 소리쳤다. 에르메스 가방, 지미추 구두, 그리고 현금까지. 그 사람은 선물이라고 했지만 이제 보니 사기꾼이었잖아요. 그 선물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게 하라고요. 이쯤 되니 나는 이 여자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파렴치함은 내 상상의 한계를 넘어섰다. 유라 씨, 나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신이 뭐처럼 보이는지 알아요? 국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동량을 돌려달라고 떼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잘못 찾아왔네요. 당신에게 그것들을 준 건 내가 아니니까요. 언니, 지금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민준이 당신에게 선물한 그 모든 명품들은 사실 전부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에서 나온 돈으로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지금 내 물건을 쓰고 내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돌려줘야 할까요? 수화기 너머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충격과 분노로 창백해졌을 유라의 얼굴이 상상되었다. 만약 한 번만 더 나를 귀찮게 하면 나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이 녹음 파일을 당신 친구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닐 거예요. 내 변호사에게도 보낼 거예요. 작물 취득죄도 가벼운 죄는 아닐 테니까요. 유라 씨. 그렇게 말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의자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너무 피곤했다. 박민준이라는 배와 그와 얽힌 모든 유해한 관계는 마침내 완전히 가라앉았다. 쥐들은 도망쳤고 무능한 선장만이 차가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사히 해안가에 서 있었다. 배가 침몰한 후 그 파편들이 해안으로 밀려와 마지막 파도를 일으켰다. 민준의 회사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았다. 은행 빚 뒤에는 수많은 사채와 그가 허울 뿐인 신용으로 쌓아 올린 복잡한 사업 관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신용이 무너지자 진짜 채권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지혜를 통해 전해 들었고 지혜는 전 시부모님이 살던 아파트의 다른 친구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소문은 산불보다 빠르게 퍼졌다. 어느 주말 오후 시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온몸에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들은 물건을 부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과 차가운 눈빛은 어떤 위협보다 더 무서웠다. 그들은 시어머니 집 앞 복도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으면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 저희 윤 여사님 뵈러 왔습니다. 아드님이신 박민준 씨가 저희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아직 안 갚으셔서요. 그냥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신지 안부 여쭈러 왔습니다. 한때 부유한 사모님이자 성공한 아들을 둔 덕에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시어머니가 살던 그 아파트 전체가 순식간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예전에 그녀에게 아첨하던 이웃들은 이제 문틈으로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사방에 전화하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이 일에 엮이려 하지 않았다. 민주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결국 그녀는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아버지에게 전화했다. 그는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허겁지겁 달려왔다. 한참의 협상과 애원 끝에 그는 급하게 차를 팔고 남은 노후 자금을 전부 긁어모아 그들에게 갚아야 했다. 돈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다. 아드님 교육 좀 다시 시키시죠. 돈 없으면 허세 부리지 말라고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부만 묻고 가진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 되어 오랫동안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시댁은 이제 웃음거리, 처참한 실패의 본보기가 되었다.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있었다.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함과 씁쓸함만 느껴졌다. 야망과 허영심이 그들을 이 길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대가였다. 더 이상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평화롭다. 내 인생도 그랬다. 전 시댁과 관련된 마지막 소동이 잠잠해진 후 나는 진정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그날의 면접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
과거의 지식과 함께 파란만장한 세월 동안 쌓인 성숙함과 인생 경험이 면접관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좋은 직책과 합당한 연봉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거의 6년 만에 다시 출근하는 첫날, 나는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설렜다. 하준이는 회사 근처의 평판 좋은 국제 유치원에 보냈다. 아이는 아주 착했고 금방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적응했다. 매일 아침 우리 모자는 함께 집을 나섰다. 내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뺨에 뽀뽀를 해준 뒤 회사로 향했다. 저녁에는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가서 아이가 제잘거리며 들려주는 유치원 이야기를 들었다. 싱글맘의 삶은 바빴지만 충만했다.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할 시간도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쓸 여유도 없었다. 내 모든 사랑과 노력은 이제 오직 두 가지, 아들과 내 커리어를 향해 있었다. 새로운 일은 나를 완전히 몰입하게 했다.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환경은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게 해주었다. 나는 일에 매달렸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맡은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해냈다. 몇 달 만에 나는 상사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말에는 온전히 아이에게 시간을 썼다. 공원에 가고 서점에 가고 마트에 갔다.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직접 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들이 매일 건강하고 똑똑하며 즐겁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가장 큰 행복이었다. 가끔 지혜가 물었다. 외롭지 않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 내 인생이 이렇게 충만하고 의미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한 여성의 행복이 반드시 한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행복은 자유, 자립,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나는 잿더미 위에서 내 인생을 스스로 다시 세웠고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우리 모자의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금자리, 돌아올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시간은 흘러갔다. 내 삶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나는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다. 일은 순조로웠고 수입도 좋았다. 하준이는 점점 더 의젓하고 사랑스러워졌다. 나는 민준과 그의 가족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다. 삭제하려 했지만 어떤 예감이 나를 이끌어 메시지를 열게 했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더 이상 위협적인 말투도 분노나 거만함도 없었다. 대신 피곤하고 지치고 자신감 없는 말투였다. 서연아, 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 회사도 망하고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부모님도 나를 안 봐. 이제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데 하루 두 끼. 먹기도 힘들어.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50만 원이라도 괜찮아. 며칠만 버티게.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부탁이야. 나는 맞춤법도 엉망인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분노도, 통쾌함도, 심지어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낯선 느낌뿐이었다. 며칠 살기 위해 50만 원을 구걸하는 이 남자가 정말로 내 연녀를 위해 20억 원을 쓰려던 그거만 했던 내 남편이 맞나? 사람은 참 이상했다. 정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면 자신이 가장 함부로 대했던 사람을 기억해낸다. 아마 민준의 눈에 나는 여전히 마음 약하고 속기 쉬운 바보 김서연이었을 것이다. 그가 조금만 불쌍한 척하면 내가 다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번호를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었다. 단호함이었다. 나와 그 사이의 모든 은어는 끝났다. 나는 그에게 빚진 것이 없었고 그도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각자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그에게는 그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행복이 있었다. 두 평행선은 다시는 교차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하준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다.
아이에게 만화책 몇 권을 사주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갑작스러운 여름 소나기의 거리를 걷던 사람들은 서둘러 피할 곳을 찾았다. 나와 아들도 근처 버스 정류장 처마 밑으로 급히 뛰어들어갔다. 비를 피하며 서 있는데 하준이가 갑자기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가리키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할머니랑 닮았어요. 나는 깜짝 놀라 아들이 가리키는 쪽을 보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저분이 정말 그 시어머니가 맞나?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저 여인은 화려하고 기품 있던 예전 시어머니의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고 대충 틀어올린 머리 뒤로 희끗희끗했다. 날고해진 홈웨어를 입고 발에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옆에는 채소로 가득 찬 플라스틱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아마 시장에 다녀오는 길인 듯했다. 얼굴은 수척했고 피부는 검게 탔으며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패어 있었다. 그녀는 하얗게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공허하고 지쳐 보였다. 우리 어머니와 동갑인데도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놀라움을 보았고 그것은 곧 당황, 수치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다. 마치 내 시선을 피하고 싶다는 듯이 나도 재빨리 고개를 돌려 아들을 품에 안고 옷을 고쳐주는 척했다. 아니야 아들, 할머니는 할아버지 댁에 계시지? 나는 아들에게 속삭였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인사를 해야 하나? 그럴 수 없었다. 모른 척 해야 하나?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바로 그때 버스가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황급히 일어서서 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버스에 올랐다. 그녀는 우리 쪽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버스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준이가 순진하게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왜 할머니랑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를 꽉 끌어안을 뿐이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처마 밑에서 나왔다. 약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며 하늘 저편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증오도 원망도 없이 그저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 사이에 낯선만이 남았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말일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며칠 동안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초췌하고 가련한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며 한때의 모진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지혜와 영상 통화를 하며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있잖아. 그분 그렇게 된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 어쨌든 하준이 할머니인데 지혜는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표정이 굳어졌다. 서연아, 네가 착한 사람인 거 알지만 착한 마음도 쓸 곳을 가렸어야 해. 그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어? 네가 혼자 울던 밤들, 그들에게 모욕당했던 순간들을 잊었냐고? 나는 침묵했다. 당연히 잊지 않았다. 그 상처들은 아마 평생 아물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들을 동정하지만 지혜는 망치처럼 나를 일깨우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누가 너를 동정해줬는데? 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서연아.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동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뭔데? 내가 물었다. 있는 거야. 지혜는 화면 너머로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네가 너무나 행복하고 찬란한 삶을 살아서 그들의 존재에 신경 쓸 시간조차 없는 것. 그들의 기쁨이나 슬픔이 더 이상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때가 네가 진정으로 이긴 거야. 알겠어? 지혜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가 옳았다. 나는 복수와 그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들이 정말 비참해지자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었다. 나약함이었다. 나는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웠지. 동정심이라는 족쇄에 다시 묶이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증오로부터, 통쾌함으로부터, 그리고 동정심으로부터. 고마워, 지혜야. 나는 진심으로 가벼워진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아. 이제 알겠어. 나는 더 이상 과거가 내 미래의 짐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아들의 인생은 아직 길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낡은 사람들과 낡은 이야기들은 이제 기억의 한 구석에 넣어두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시간이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기억을 희미하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었다. 시어머니와의 우연한 만남 이후 거의 1년이 지났다. 나와 아들의 삶은 평화롭고 웃음 가득한 새로운 장으로 들어섰다. 나는 더 이상 전시댁 소식에 신경 쓰지 않았다. 불필요한 고민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원치 않는 만남을 예비해 두기도 한다. 그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대학 동창인 웅이를 만났다. 그는 지금 큰 운송회사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눈 후 웅이가 갑자기 망설이는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서연아, 이거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네가 박민준 씨 전 부인이야?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하지만 다 지난 일이야. 왜 물어봐? 웅이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 그 사람이 최근에 우리 회사에 취직하러 왔었거든. 터미널에서 짐 나르는 인부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짐 나르는 인부. 한때 번듯한 정장을 입고 고급 차를 몰던 사장이 이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한다니? 내 놀란 표정을 본 웅이가 말을 이었다. 우리도 처음엔 못 알아봤어. 지금은 모습이 많이 달라졌거든. 깡마르고 까맣고 10년은 늙어 보이더라. 나중에 서류 보고 알았지. 듣자 하니 회사 망하고 어디서도 취직을 못하고 도박에 빠져서 빚만 늘었다더라.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려고 그 일을 시작했대. 웅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모습 보면 정말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인생 참 모르는 거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한 인간의 삶에 대한 무거운 한숨만이 남았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다. 헌신적인 아내, 사랑스러운 아들, 성장하는 사업.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파괴했다. 오만함, 바람기, 그리고 끝없는 탐욕이 그를 정상에서 나락으로 밀어냈다. 이것이 인과응보. 인생이 그에게 내린 가장 공정한 벌이었다.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웅이에게 가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랑 그 사람은 이제 아무 관련 없어. 스스로 잘 재기하길 바랄 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와인의 떫은 맛이 과거의 쓴맛처럼 느껴졌다. 다 마시고 나니 미래의 단맛만이 남을 것 같았다. 인생은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갔다. 아들 하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똑똑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랐다.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 일은 바빴지만 즐거움과 자립심을 주었다. 몇몇 남자가 다가왔지만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금 나에게는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다. 연말이 다가오고 전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가까워졌을 때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나이든 여인의 약하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이, 맞니? 나는 단번에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았다. 거의 3년 만에 다시 듣는 목소리였다. 네, 저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나는 평범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수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 그녀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내일이.
애 아빠 제삿날이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부탁을 하겠냐마는. 그래도 하준이가 우리 집 장손인데 혹시 애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아. 근처 카페에서라도.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다.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울먹임으로 변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거절할 수 있었다. 거절할 이유는 수천 가지였다. 하지만 몇 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그녀의 웅크린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위해서였다. 민준과 그의 가족이 아무리 끔찍했어도 하준이의 몸에는 그들의 피가 절반 흐르고 있었다. 내가 아들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권리는 없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집 근처 해란 카페에서 뵐게요. 제가 하준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만이에요. 그래,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준이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갔다. 시어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늙고 쇠약해 보였다. 우리 모자를 보자 그녀는 황급히 일어섰다. 하준이를 보는 눈빛이 환해졌다. 할머니. 하준이는 아직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가 작게 불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손을 들어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낡은 천 가방에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꺼냈다. 할머니가 너 주려고 샀어. 하준이는 기쁘게 받았다. 그 후 1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손자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 후회, 그리고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녀와 나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쩌면 수만 마디 말보다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다 되어 내가 일어섰다.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우리 모자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문을 나설 때 그녀가 갑자기 불렀다. 서연아, 내가 돌아보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미안했다. 나는 그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평온한 미소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그녀가 한 짓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과거의 짐에서 진정으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고 너무나 약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몇 달 후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나는 하준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니모 모양의 연은 바람을 가득 안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아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나는 잔디밭에 앉아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들의 작은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 늠름한 초등학생이 되었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아기 같았다. 엄마, 이것 봐요. 내 연이 제일 높이 날아요. 하준이가 뛰면서 소리쳤다. 땀으로 얼룩진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아들을 보면 내 세상 전체가 보였다. 작지만 평화롭고 완벽한 세상. 한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까지. 고통과 증오, 배신의 어둠 속에서 헤맸다. 하지만 아들이 나를 폭풍 속에서 이끌어준 등대였다. 아들 때문에 나는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아들 때문에 나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지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한 커플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 좋은 남자는 아직 많아. 이제 마음 좀 열어봐.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나 지금도 아주 행복해.
그랬다. 나는 아주 행복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행복. 내가 사랑하는 일이 있고, 진실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하준이가 있었다.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겨졌다. 낡은 사람들과 낡은 이야기들은 이제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다. 더 이상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행복이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뜻하고 눈부신 황금빛 햇살. 아들의 연은 여전히 높고 멀리 자유롭고 당당하게 날고 있었다. 마치 우리 모자의 인생처럼 비온 뒤에 땅이 굳고 폭풍 뒤에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동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며 이 영상을 공유하여 의미 있는 메시지를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보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